제가 예전에 프랑스와 관련된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. 프랑스 문화 학회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이렇게 뒤풀이 장소에서 교수들끼리 소개를 하더라고요. 다 이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이죠.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거의 다 나는 누구를 전공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보들리에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. 또 한 교수는 또 저는 랭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듣기에 야, 이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한국의 그 학자들, 교수들은 이렇게 어느 한 인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탐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저는 뭐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진 않고 저는 이제 광고 홍보를 전공했으니까 저는 PR 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뭐 저는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프랑스 문학자 중에 하나, 저는 냉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 이 불문학자가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그 냉보와 관련된 곳에 왔어요.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이 도어스의 멤버 짐 모리슨에게 영향을 주었을 이 프랑스 사람을 찾아서 온 거거든요.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. 제가 앞서 간 샤를 보들레르 영향 줬고요. 또 이 보들레르보다 이제 나중 사람이죠. 랭보도 짐 모리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. 그의 그 시세계에, 그의 음악에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랭보의 업적을, 랭보의 업적이 아니라 랭보의 흔적, 랭보의 발자취, 그거를 찾아서 처음 간 곳은 그 룩샹부르 공원 옆에 그 무슨 큰 대성당이 있는데,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. 아주 웅장한 성당이에요. 설피스인가, 설피스 커시드럴인가, 설피스 처치인가 그런데 거기 그 바로 옆에 그 랭보의 시가 그 전문이 이렇게 쫙, 그 벽화가 아니죠, 그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벽시가 적혀 있어요. 그 랭보의 가장 유명한 시 취한 배. 그래서 야, 이 정도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랭보를 좋아하는구나.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렇게 그의 그 대표적인 시가, 그것도 전문이 이렇게 쫙 그 벽에 적혀져 있는 걸 보고,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실 동영상을 찍었어요. 동영상을 찍었는데 좀 만족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하다가 거기 왔던 곳 가느니 새로운 곳을 오겠다 해가지고 찾은 곳이 이곳이에요. 랭보 호텔이에요. 호텔 이름이 랭보예요. 그 정도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그 호텔 앞인데요. 호텔 리트렐리 아르투에 랭보. 호텔이에요. 이게 지금 그 우리로 따지면 5층짜리 호텔이죠. 여기가 0층이니까 1, 2, 3, 4.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와 봤어요. 그래서 그 벽에 뭐가 이렇게 있나 봤더니 다 랭보예요. 다 랭보와 관련된 그 호텔 이름이에요. 호텔이에요. 그럼 여기가 뭐 랭보가 여기서 살았었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거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그
여기 저 일하는 분한테. 근데 그건 노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그는. 근데 하여튼 냉보를 좋아하는 이 여기 프랑스 파리 사람이 파리제엔느가 이 호텔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. 한마디로 냉보 문학관 호텔이에요. 리터레리가 저게 문학이거든요. 영어로 리터레이처. 뭐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. 그 영어든 불어든 다 이게 그 라틴어에서 온 말들이 많거든요. 단어들이. 리터레이처, 리터렐리 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. 호텔 리터렐리 아르투에 랭보. 저게 이제 영어식으로는 림바우드 뭐 이렇게 이 발음이 될 텐데 프랑스 사람들은 저걸 랭보라고 발음하네요. 아서는 저게 이제 그 아르투에는 저거는 이제 아서죠. 아서. 킹 아서 할 때 그 아서. 프랑스에서는 저걸 아르투에라고 발음하죠. 그래서 이렇게 호텔 이름으로 될 정도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냉보를 그 사랑하나 봐요. 좋아하나 봐요. 저는 뭐 냉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짐 모리슨에게 영향을 미쳤을 그런 그 인물을 찾아온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냉보의 사진이 이렇게 이 사진이 아니죠, 그림이죠. 캐리커처네요. 냉보의 어떤 캐릭터를 살린 캐리커처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.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냉보,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냉보. 제가 앞서 갔었던 그 보들레르는 이 사랑받기보다는 아주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요. 특이한 존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를 기리는 거고, 이 냉보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냉보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? 이 사람은 한마디로 프랑스에서 저기 변방의 촌에서 왔어요. 촌에서 14살에 가출을 했어요. 냉보가 14살에 가출을 했어요. 가출한 저기 그 벨기에 접경 거기 아주 프랑스 아주 변경에 있는 거기서 가출해가지고 출가라고 해도 되나요? 부처님은 출가라고 하는데 냉보는 가출했어요. 한마디로 비행소년이었어요. 그 아버지는 냉보가 어릴 때 아버지도 가출했고, 그래서 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냉정한 어머니였다고 하네요.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 어머니가 아니라 냉정한 어머니. 아들의 행동을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냉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냉보의 철학이 다져졌던 것 같아요. 어린 소년 냉보에. 그래서 출가했죠. 그래서 이제 이곳 파리로 온 거예요. 파리로 와서 그 시를 써요. 17살에 시를 써요. 그래서 냉보 나이 17, 18, 19, 20. 요 4년 동안에,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 거의 받을 무렵, 요즘은 주민등록증 날짜를 좀 빨리 주니까 하여튼 주민등록 받을 때까지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. 4년간. 한마디로 그 티네이저 말년에, 아직 20이라는 나이를 달기도 전에 10살 말년에, 10대 말년에. 대단하죠, 그게. 그래서 이 냉보가 이 4년 동안의 시를 썼는데 그게 지금의 냉보를 만들게 했어요. 4년 동안에 시 쓴 게. 그 이후에는 냉보가 절필을 했거든요. 이 절필한 사연도 참 드라마틱해요. 이 동성애자였어요. 남자를 사귀었어요. 자기보다 한 13살 정도 많은
그 베릴렌이라는 남자를 사귀었는데 뭐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많은 싸움도 했었다고 해요. 그 랭보라는 인간은 어느 한 남자를 사랑할 정도로, 어느 한 여자든 한 남자를 사랑할 정도로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거든요. 순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, 랭보는. 그런데 이제 그 랭보의 그 동성애자 이 베를레는 좀 순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랑에 있어서만큼은.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, 그 자기보다 한 13살 어린 랭보를 총으로 쏘는데 총에 맞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이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마 그 랭보가 절필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. 그 랭보는 절필을 선언하고 그야말로 그가 그 17살에 썼던 시 취한배가 되어서 스스로 취해서 이 더 넓은 세상으로 가죠. 아프리카로 가요. 이디오피아 이쪽. 그리고 시인이 아니라 상인이 되죠. 비즈니스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에 거기 뭐 향료, 커피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프랑스에다 팔고, 또 프랑스에 이제 무기를 만들면 그걸 또 이제 이디오피아에다 팔고, 뭐 그런 그 장사 상인이 돼요. 장사꾼이 되죠. 장사꾼이. 참 엄청나요. 아주 삶이 드라마틱하죠. 랭볼은. 그런데 이 랭보가 그 이렇게 그 장사를 하다가 시와는 전혀 이제 동떨어져서 사는 거죠. 절필했어요. 정말로 100% 절필을 했죠. 시인으로서. 그래서 참 이 상인이 됐는데 이 병에 걸려요. 그래서 이제 골육종이라고 하는 병, 암의 일종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에서는 수술을 못하니까 파리로 와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이제 잃게 되죠. 그러면서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살지 못하고 36세, 37세 요때 이제 요절하고 말죠. 그래도 그 샤를 보들리에보다는 그래도가 아니네요. 샤를 보들리에보다도 10년 먼저 그 하직했어요. 근데 참 이 보들리에라는 그 인간은 이게 엄청난 인간이에요. 17살에 그 취한배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뭐 원어로는 읽지 못하더라도 그 번역된 거를 보면은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. 내가 취한배가 돼가지고 이제 넓은 바다로 간다. 그리고 나는 그 넓은 바다에서의 그런 어떤 그 자유로움도 느끼고 혼란도 느끼고, 이런 어떤 뒤죽박죽되는 이런 세상. 그 바다가 그런 세상 아니에요. 이 육지라는 안정된 곳이라기보다는. 하지만 자기는 다시 그 파리의 연못으로 가기 싫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요. 17살 소년이. 그래서 이 랭보는 그 당시 10대 말의 소년이 티네이저였을 때, 한마디로 19살 19이었을 때 이미 이 프랑스 이 시문학계에서 하나의 그 떠오르는 별 스타였어요.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동성 간의 그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를 그 아픔을 겪고 절필을 했죠. 이 랭보는 참 어리지만 이 생각이,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알았어요. 자기는 이게 내가 10대 소년이지만 내가 내 머릿속 안에는, 내 마음속에는 이 노인이 있다.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노인이 있다.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애 어른도 아니고 애 노인, 뭐 애 할아버지,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, 아주 생각이 많은, 사려 깊은 그런 생각으로 10대 소년이 시를 썼어요. 대단한 거 아니에요, 대단한 거. 근데 더 대단한 거는
그런 거를 다 접고 상인이 됐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썼는데요. 랭보는 일단은 시인으로 출발했죠. 4년 동안, 고작 4년이에요. 고작 4년. 그것도 스물 나이 달고 4년이 아니라 10대 때 4년. 이거 제가 보들레를 꺼가지고 했네요. 이 시인이죠, 시인. 시인으로 시작했죠. 하지만 나중에 상인이 됐죠. 한마디로 장사꾼이 된 거예요. 무역하는 사람, 무역 장사, 비즈니스. 그래서 밤에는 이제 회계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쓰는 글이라고는 이제 어떤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. 또 엄마한테 보내는 글도 아주 그 사무적으로, 엄마한테는 뭐 사무적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뭐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거를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. 그런 사람이었어요. 랭보는. 아르뚜야 랭보. 가출 후에 19, 14살 때 가출한 다음에 17살에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20살부터는 상인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이 삶이 요절한 삶. 그래서 이 삶이 드라마틱해가지고 또 랭보가 지금의 랭보가 되지 않았나. 사실 어떤 예술가로서의 삶은 어떤 성공한 삶, 승리한 삶,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어떤 뭔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 뭐 그랬을 때 더 인정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어떤 시인들이 있는데 좀 더 어떤 그 드라마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시인으로서 인정을 받죠. 그래서 참 제가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. 림보, 온통 림보예요. 안에서는 뭐 얘기를 못 하니까. 예. 들어가자마자 림보예요. 랭보. 이 랭보와 관련된 책들. 아까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에요. 이 옷들이 비싸네요. 비싼 옷들이에요. 다 랭보와 관련된 책들이에요. 이게 랭보가 그린 그림인가? 이건 잘 모르겠네요. 이따가 끝나고 저분한테 물어보아야겠네요. 이게 랭보가 그린 그림인지. 그리고 저분이 아까 저한테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. 랭보와 관련된 책자. 저한테 연필도 주고, 뭐 하여튼 랭보와 관련된 어떤 이런 책자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. 나중에 가서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겠어요. 랭보의 삶이 이렇게 그렸네요. 보들리에보다 한 30년 정도 한 세대, 한 세대에서 그 세자가 십자가 세자 보면 그 10, 10,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. 30년이 한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. 1890년이니까 이것도 돌아가셨네요. 니체보다 10년 먼저 하직했네요. 랭보. 여기 엘리베이터 계단도 다 그렇고 다 랭보예요. 그리고 반지하
저쪽인데 여기도 다 랭보와 관련된 것들이 랭보가 쓴 글귀가 또 적혀져 있죠. 다 그렇더라고요. 응? 또 랭보 어릴 적 그림인가 본데요.